노인의 마지막 말은 그가 가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추운 12월 밤 2시 47분, 간호사 박지우가 이 말을 들었다. 피를 얼어붙게 하는 그런 말들. 단 한 번의 숨결로 당신의 세상을 산산조각내는 그런 말들. 한국 최고의 명문 병원인 삼성의료원 VIP 병동에서 오직 가장 부유한 환자들만이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다. 지우는 아버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가족을 집어삼킨 도박빚 더미를 남긴 지 3년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강남에서 작은 김밥 가게를 운영하며 몸을 혹사하고 있었고 그 빚의 이자를 간신히 갚고 있었다. 한편 지우는 번 돈 한 푼을 매달 시계처럼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에게 보내고 있었다. 26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렸다.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 빚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다. 병원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윙윙거리는 가운데 그는 약품 카트를 깨끗한 복도에서 밀고 있었다. 여기 모든 것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비쌌다. 노원구 잊혀진 구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좁은 원룸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가끔 2층의 환자들이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궁금해했다. 1204호실.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김태성, 73세, 말기 폐암. 남은 수명은 2주,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다. 지우는 사흘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에게 배정되었다. 가족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며 방을 비싼 꽃꽂이로 채우는 다른 VIP 환자들과 달리 이 노인은 아무도 없었다. 방문객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오직 고요만이 있었다. 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들어갔다. 의료 모니터에 부드러운 빛을 재배하면 방은 어두웠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숨쉬기 힘들어했고 귀에는 산소 튜브가 꽂혀 있었다. 눈은 뜨고 있었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잠시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씨? 침대 쪽으로 다가가며 속삭였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그녀 쪽으로 돌렸다. 희미한 빛 속에서 그의 눈은 지우의 얼굴을 불편할 정도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듯 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우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노인은 그녀의 모든 특징, 모든 세부사항을 외우려는 듯 쳐다보곤 했다. 너는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쉰 듯하고 끊겼다. 그녀를 닮았어. 지우는 이전에도 환각 상태에 빠진 환자들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약물 고통, 죽음에 가까움. 모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수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누구랑 닮았다는 거죠, 김씨? 내 딸이랑. 낡은 뺨을 따라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예쁜 내 딸이랑. 지우의 손이 얼어붙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가슴을 조여왔다. 지금 그분은 어디 계시죠? 모르겠어. 숨이 더 가빠졌다. 모든 걸 망쳤어요. 회사도, 가족도. 도박으로 다 잃었어요. 23해 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떠났어요. 작별 인사조차 없이. 아내를, 딸을. 아내가 5해 전 과로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딸은 격한 기침이 터져 나왔다. 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약품 카트가 지우의 손에서 갑자기 무거워진 듯 했다. 23해 전,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딸 이름이 뭐였어요? 질문을 멈추지 못하고 입에서 튀어나왔다. 노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가 스쳤다. 운명과 비극이 부딪히는 듯한 인연. 박지우. 그 이름을 기도하듯 속삭였다. 내 딸 이름은 박지우였어. 방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의료 장비들, 값비싼 가구들, 새하얀 벽들. 모든 것이 깨어나지 못한 악몽으로 변했다. 무릎이 떨렸고 버티기 위해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아니,
그 말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아니, 이건 내 이름이야.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에게 뻗으며 얼굴에 감맺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알아. 3일 전 네가 들어왔을 때 바로 알아봤어. 그 눈동자. 네 엄마의 눈동자를 가졌어. 그리고 내 아내의 미소를 지우는 뒤로 비틀거리며 약품 카트에 부딪혔다. 병들이 덜거덕거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와 터질 것 같았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거짓말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빠 이름은 박동현이었어. 김태성이 아니야. 도망친 후 이름을 바꿨어. 너무 부끄러웠거든. 다른 사람이 되면 내가 저지른 일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제 울고 있었고 가냘픈 몸이 숨을 쉴 때마다 떨렸다. 하지만 너 자신으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 네가 망가뜨린 사람들로부터는 도망칠 수 없어. 분노가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그 모든 세월, 그 모든 고통, 어머니의 달아빠진 손, 고리대금업자들의 협박, 어머니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굶으며 보낸 밤들, 포기해야 했던 교육, 죽여야 했던 꿈들. 네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3군데에서 일했어. 3군데. 몇 년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 알아.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알고 있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해. 지우가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미안해야 하는 게 내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아 주진 않아. 미안해야 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죽어간 엄마를 되살리진 않아. 잠시 멈췄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를 제외하면 방은 고요에 잠겼다. 잠깐만, 피가 얼어붙었다. 엄마에 대해 뭐라고 했어? 노인의 얼굴에 눈물과 함께 당혹감이 스쳤다. 내 엄마는 5해 전에 돌아가셨어. 결국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붙잡고 조사해보니 알게 됐지. 너무 늦었어. 나는 항상 너무 늦어. 엄마는 살아계셔. 지우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조금 더 높았다. 지금 강남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하고 계셔. 그의 얼굴에 드러난 놀람은 더욱 깊어졌고 그 다음 다른 무언가가 나타났다. 희망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공포도 담긴 무언가. 그럼 그가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막혔다.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자리 잡았다. 다른 가족이 있잖아. 그 말은 입안에서 칼처럼 날카롭게 느껴졌다. 우리를 버리고 다른 가족을 꾸렸어. 노인의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다. 죽은 여자. 그녀가 네 다른 아내였지. 그렇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의 모든 주름에 부끄러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약했어. 빚과 실패로부터 도망쳤고 다시 시작했어.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다른 딸이 생겼다. 그 아이에게 내 이름을 지어줬다. 박지우. 제대로 키우면 내가 널 버린 걸 어떻게든 보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혔어.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딸로 나를 대체했어. 그녀는 지금 20살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녀는 네 존재를 모른다. 그녀보다 먼저 다른 가족을 버렸다는 것도 모른다. 이번엔 성공적인 사업을 일궜어. 그녀에게 모든 걸 줬어. 내게 줘야 했던 모든 걸. 지금 어디에 있어? 왜 여기 없지? 노인은 눈을 감았다. 그녀에게 출장을 간다고 했어. 내 모습을 그녀가 보는 걸 견딜 수 없었어. 내 죽음을 지켜보는 걸 견딜 수 없었어. 마땅히 그래야 하듯 나는 혼자 죽어가고 있어. 심장 모니터의 빗소리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더욱 크게 들려왔다. 지우는 얼어붙은 차에 그곳에 서 있었고 모든 현실이 주변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있었다. 그녀가 살아야 할 삶을 살고 그녀를 대신한 여동생. 곁에 아버지가 남아있고 기회와 사랑, 안전을 가진 여동생. 그리고 가장 나쁜 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여기 서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남자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죽는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다. 주변에는 그가 버린 딸이 있었다. 이제 의대를 마치지 못해 간호사가 된 딸. 내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 지우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내 한 조각은 소리치고 싶어. 내 한 조각은 여기서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려 해. 내 한 조각은 목소리가 끊어지고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내게 줄 게 있어. 노인은 침대 옆 서랍을 힘없이 가리켰다. 제발 열어봐.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두꺼운 봉투와 작고 낡은 보석 상자가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며 그들을 꺼냈다. 봉투 안에 서류가 있어. 시간이 다 된 듯 더 빨리 말하고 있었다. 내 회사의 등기권리증, 약 500억 원 가치야. 은행 계좌들, 투자 포트폴리오. 모든 것이 이제 다 내 거야. 지우는 손에 든 종이들을 바라보았다. 50억 원.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다. 모든 빚을 갚기에 충분했다. 어머니께 마땅한 삶을 선사하기 위해, 의과대학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정적 파탄의 끊임없는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지 않고 숨쉬기 위해. 돈은 원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더 꽉 쥐었다. 상자. 마치 그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계속했다. 상자를 열어. 안에는 작은 펜던트가 달린 심플한 은 목걸이가 있었다. 그 위에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2001년 6월 12일. 세 번째 생일. 아버지가 곁에 있던 마지막 생일이었다. 23해 동안 매일 이걸 곁에 지니고 다녔어. 숨이 점점 가빠졌다. 매일 내 모든 걸 도박으로 잃었을 때 팔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어. 팔 수 없었지. 네가 남긴 유일한 것이었으니까. 지우의 손이 너무 떨려 목걸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걸이를 기억했다. 정확히 말하면 잃어버린 그날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며 몇 시간 동안 울었다. 아버지가 산 유일한 비싼 물건이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잃어버린 남편의 일부처럼 간직해왔다. 이걸 우리에게서 훔쳤어. 비난이 공중에 매달렸다. 내가 간 그날 밤에 가져왔어. 나 자신에게 너를 기억하기 위해 가져왔다고 말했지. 하지만 진실은 내가 이기적이어서 가져갔다는 거야. 너를 망가뜨리는 중에도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했으니까. 네가 진짜라는 걸 증명해줄 무언가. 내가 완전한 괴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줄 무언가. 하지만 넌 괴물이야. 지우는 이제 울고 있었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 넌 우리를 망가뜨렸어. 우리 자리를 차지했어. 그리고 이제 돈, 보석, 그리고 죽음 직전의 고백으로 용서를 구하려 하고 있어. 알아. 그녀는 손을 내밀었고 놀라운 힘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내 시간, 내 눈물,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제발, 제발 마지막 부탁을 들어줘. 지우는 물러나려 했지만 무엇인가 그를 그 자리에 붙잡고 있었다. 아마도 죽어가는 환자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 법을 배운 간호사로서의 면모였을 것이다. 아마도 여전히 자신을 선택해줄 아버지를 바라는 딸로서의 면모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 악몽이 또 무엇을 드러낼지 모른다는 병적인 호기심이었을 것이다. 내 다른 딸, 박지우, 그 이름이 너무나도 다정하게 불려져서 지우의 속이 메스껍게 느껴졌다. 강남에 살고 있어. 리버파크 단지 402회. 연세대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 나를 자주 여행하는 성공한 사업가로 알고 있어.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어. 진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왜 나한테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걸 알면 무너질 거야. 혼자 남을 거고. 유언장이 읽힐 때 모든 게 박지우라는 사람에게 남을 테니까. 격하게 기침을 하며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너에 대해, 내가 한 일들에 대해, 진짜 내가 누군지에 대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게 그를 망가뜨릴 거야. 좋아. 그 말은 차갑고 단호하게 나왔다. 무너지게 내버려둬. 우리가 느낀 걸 그녀도 느끼게 해. 그녀는 이 일에 대해 무죄야. 그는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일 뿐이야.
내 죄를 그녀에게 벌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그녀를 찾아. 진실을 부드럽게 말해줘. 이해하도록 도와줘. 그녀는 내 여동생이다. 네 피를 나눈 그녀는 내 동생이 아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내 인생을 훔친 여자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내가 그녀에게 줬다. 나를 비난해라. 나를 미워해라. 하지만 그녀를 미워하지는 마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내게 약속해. 그녀를 찾아내겠다고 약속해.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라고 약속해. 이 모든 게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약속해. 그녀가 전혀 모르는, 그녀가 필요로 하는 언니가 되어줄 거라고 약속해. 난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그럼 네 엄마에게 약속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진짜 내 엄마. 너를 혼자 키우려고 목숨을 걸고 일한 내 엄마. 네가 무자비해지길 바랐을까? 순진한 소녀를 벌주길?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이 악순환을 끊길? 지우는 그녀가 옳다는 사실이 싫었다. 지금 이 가장 큰 배신의 순간에도 머릿속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싫었다. 항상 예의를 갖추라고 말하던 어머니가 가난이 내게서 빼앗지 못한 유일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준 어머니. 네가 싫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슬픔에 잠긴 미소를 지었다. 나를 미워해도 좋아. 하지만 그에게 약속해줘. 제발.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심장 모니터의 빗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다. 지우 안의 의사로서의 본능이 그 증상을 알아챘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서. 알겠어. 속삭였다. 약속할게. 하지만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녀가 내게 너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고마워. 그의 눈이 감겨갔다. 고마워, 내 딸아. 첫째 딸아. 정말 미안해. 너무. 빗소리가 평평해졌다. 방은 죽음의 고요하고 끝없는 소리로 가득 찼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도감을 느껴야 했다. 대신 그녀는 단지 공허함을 느꼈다. 공허함. 마치 누군가 그녀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빼내고 오직 메아리만 남겨둔 것처럼. 다른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았다. 50억 원. 한 회사. 새로운 삶. 수년간 꿈꿔온 모든 것.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들 중 어느 것도 아버지에게서 빼앗긴 것을 돌려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것도 수년간 겪은 고통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것도 어머니의 미소나 자신의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아줄 수 없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한 명의 의사와 두 명의 간호사가 심장 정지 경보에 응답하며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그를 살리려 애썼지만 지우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물러서서 그들의 작업을 내버려 두었고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맞선 의료진의 헛된 노력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사망이 선고되고 사망 시각이 기록되자 간호사 중 한 명이 지우를 돌아보았다. 그분과 가까운 사이였나요? 지우는 침대 위 시신을 바라보았다. 두 번 잃은 아버지였다. 첫 번째는 그가 떠났을 때, 두 번째는 그를 발견했을 때. 아니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전 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지우는 강남 리버파크 단지 앞에 서 있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수천 번 지나쳤지만 들어갈 거라 상상조차 못했던 그런 곳이었다. 자신의 삶이 없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다. 402호, 로비에 서서 가방 속 무거운 봉투와 가슴에 차가운 목걸이를 느끼고 있었다. 그날 아침 이후도 모른 채 걸쳤던 것이다. 아마도 갑옷처럼. 아마도 상기시키기 위해. 아마도 질식하는 듯한 느낌 없이 걸칠 수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가야 했다. 유산을 챙겨 사라져야 했다. 다른 박지우가 변호사들과 법적 서류들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도록 내버려둬야 했다. 지우가 겪은 고통을 자신도 겪도록 내버려둬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다른 것, 노인이 했던 말. 그건 내 동생이야. 네 피를 나눈 자신을 설득하기도 전에 지우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다.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숫자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다. 4층. 복도는 깨끗했다. 부드러운 조명, 비싼 벽지, 부와 안전의 냄새. 그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 사백이 호 문 앞에서 정확히 1분 동안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지우의 숨이 목에 걸렸다. 거기 서 있는 소녀는 그녀와 전혀 닮지 않았다. 가냘프고 긴 머리에 부드러운 얼굴선. 연세대학교 스웨터와 요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방 뒤쪽에 첼로 케이스가 보였다. 젊어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세상의 짐에서 벗어난 듯했다. 평생 사랑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네? 소녀가 미소 지었다. 뭘 도와드릴까요? 너,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박지우야? 미소가 살짝 사라졌다. 네, 당신은 누구세요? 제 이름도 박지우예요. 소녀의 얼굴에 번지는 당혹스러움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소녀의 표정이 변했다. 지우의 목소리 톤에 담긴 무언가가 다가올 일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했을 것이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괜찮으세요? 어제 출장에서 돌아오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들어가도 될까요? 이건 복도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녀는 망설였지만 지우의 눈빛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설득한 모양이었다. 옆으로 비켜섰고 지우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 아름다웠다. 높은 천장, 현대적인 가구들, 한강을 바라보는 창문으로 가득한 벽, 곳곳에 걸린 사진들, 지우가 아버지로 생각했던 그 여자. 미소 짓고 있었다. 졸업식에서, 연주회에서, 휴가 때, 온갖 인생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그가 누려야 할 인생. 앉으세요. 소녀의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무슨 일이야?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우는 값비싼 소파에 앉아 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름과 아버지를 공유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 이 낯선 이에게 어떻게 한 사람의 온 세상을 없앨 수 있을까? 그들이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께서는 어젯밤 삼성의료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우는 단순한 사실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소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뒤로 비틀거리며 지우 맞은편 의자에 푹 주저앉았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저 출장 갔을 뿐이야. 괜찮아. 건강해. 그 사람은 말기폐암이었어. 몇 달째 아팠어. 네가 괴로워하는 걸 원치 않아서 말하지 않았어. 소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이해가 안 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나에게 곁에 오게 허락 안 했어? 나는 더 있어. 지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빠질 거야. 어떻게 더 나빠질 수 있겠어? 소녀는 이제 흐느끼며 울고 있었다. 네 아빠는 네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지우가 봉투를 꺼냈다. 23해 전 다른 가족이 있었어. 아내도 있었고 딸도 있었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떠났어. 돈도 남기지 않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오직 도박빚과 상처받은 마음만 남겼어. 그 딸의 이름도 박지우였어. 잠시 멈췄다. 그 딸이 바로 나야. 방은 울음소리 외에는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해가 안 돼요. 소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게 언니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네 아빠가 첫 번째 가족을 버리고 너와 새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그에 관한 모든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야. 소녀는 마치 물리적으로 맞은 것처럼 보였다. 아니, 우리 아빠가 그런 일을 하셨을 리 없어. 좋은 분이셨어. 상냥하고 사랑이 넘치셨고. 너한테는 그랬지. 지우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니었어. 엄마는 죽을 만큼 일하셨어. 나는 의대를 그만둬야 했고. 우리가 가난 속에 살 때 너는 아파트를 가리켰다.
네가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을 때. 몰랐어. 소녀는 이제 과호흡을 하고 있었다.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는 걸 알아. 지우의 목소리가 의도치 않게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그가 나를 보내서 널 찾으라고 했어. 내게 진실을 말하라고. 이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라고.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소녀는 눈물 속에서 쓰라린 웃음을 지었다.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면서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래.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을 훔친 여자야. 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그가 내게 준 거야. 지우가 일어나 법적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선택권을 주마. 그가 가진 모든 것, 회사, 돈, 투자, 50억 원 전액. 이제 모두 법적으로 내 거야. 하지만 반은 내 것이어야 해. 너도 그의 딸이니까. 소녀는 서류들을 낯선 언어로 쓰인 것처럼 바라보았다. 그의 돈은 원하지 않아. 그저 아빠만 돌려받고 싶어. 알아. 지우는 정말로 알고 있었다. 한때 그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분노와 배신감 이전에. 그녀는 그저 아빠를 돌려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죽었어. 남은 건 우리뿐이야. 박지우라는 두 딸. 자신의 부서진 방식으로 사랑한 두 딸.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내야 하는 두 딸. 내 나이조차 모르겠어. 소녀는 눈물을 닦았다.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26살이야. 삼성의료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 엄마와 노원에서 살고 있어. 빚 때문에 의대를 그만둬야 했어요. 휴가도 한 번도 못 갔어요. 갈 돈이 없어서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지난 3년 동안은 아빠가 남긴 빚을 갚으려고 야간 근무를 하며 보냈어요. 지우는 자신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아픔을 깨닫고 부드럽게 하려 애썼다. 그리고 보아하니 첼로를 연주하는 여동생이 있더군요. 저는 20살이에요. 연세대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생각했죠. 소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사실이었나요? 네. 지우는 자신이 진심으로 말한 것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가 무슨 일을 했든, 나나 엄마에게 무슨 짓을 했든, 그는 정말로 널 사랑했다고 생각해. 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눈에서 그걸 봤어. 그는 널 진실로부터 지키고 싶어 했어. 진짜로 무엇인지라는 진실로부터. 거짓말로 보호받고 싶지 않아. 나도 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 두 소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6년과 한평생의 경험이 있었지만 혈연과 그들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실망시킨 할아버지가 그들을 서로 연결하고 있었다. 마침내 젊은 지우가 말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 나이 든 지우가 고백했다. 여기 오면 널 미워하고 널 탓할 줄 알았어. 하지만 넌 그저 아버지를 잃은 아이일 뿐이야. 나도 아버지가 없었던 여자야. 아마 우리 둘 다 더 나은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을 거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지우가 일어섰다. 그저 내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네가 이 일에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감정을 내가 알기 때문이야. 누구에게도 그런 걸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가져야 할 삶을 사는 그 여자에게조차도. 제발 가지마. 젊은 지우가 급히 일어섰다. 나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어. 내겐 다른 누구도 없어. 엄마가 죽었어. 아빠도 죽었어. 그리고 방금 전 나를 미워할 모든 권리를 가진 여동생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제발 조금만 있어줘. 그녀에 대해 말해줘. 진실을 말해줘. 모든 걸. 지우는 이 소녀를 바라보았다. 이 낯선 이 자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같은 두려움, 같은 외로움, 갑자기 적대적이고 낯선 세상이 되어버린 곳에서 같은 절박한 연결 욕구. 자신을 보호하고 관여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모든 본능에 반해 지우는 다시 앉았다. 알겠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걸 말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했다. 아버지의 도박에 대해 이야기했다. 빚에 대해,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 수년간의 가난과 수치에 대해, 야간 근무 간호사로 일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1204호실에 들어가 그가 거기 누워있는 모습을 본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마지막 말에 대해, 후회에 대해 젊은 지우는 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고백 하나하나마다 그의 세계관이 산산조각나고 다시 형성되었다. 그리고 서서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들 사이의 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지우가 말을 마치자 해는 한강 위로 지고 있었고 아파트를 주황색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젊은 지우가 속삭였다. 내게 한 일들 때문에, 네가 겪은 일들 때문에, 네가 살아야 했던 삶 때문에 네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했어. 나는 모든 걸 가졌고 너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네 곁에는 아버지가 계셨어. 나는 인내의 수업을 받았지. 어느 쪽이 더 좋거나 나쁜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결국 우리 둘 다 그를 잃었다는 거야. 어린 지우가 눈물을 닦았다. 돈, 유산. 네가 가져야 해. 넌 고통 속에서 얻었어. 나는 무지 속에서 얻었으니까. 나눠 가지자. 지우가 갑자기 결심했다. 반반으로, 공정하고 정직하게. 내 몫은 학교를 마치기 위해 써. 네 삶을 살기 위해.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몫은 빚을 갚기 위해 쓸 거야. 엄마를 돌보기 위해. 결국 숨쉬기 위해. 그리고 아마도 잠시 멈췄다. 아마도 우리가 형제자매가 되는 방법을 찾을지도 몰라. 가까워질 필요는 없어. 모든 게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어. 하지만 서로가 유일한 가족이야. 그게 내 소원이야. 어린 지우가 눈물 속에 미소 지었다. 항상 여동생이 있었으면 했어. 이제 내게 하나 생겼어.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줄 여동생. 진짜 싸움이 뭔지 알고 아무것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줄 여동생. 그리고 나에게 감사함을, 친절함을, 가진 것을 남을 돕는 데 쓰라고 상기시켜줄 여동생이 있어. 작은 지우가 일어섰다. 안아도 될까? 이상할까? 아주 이상해. 지우도 일어섰다. 하지만 우리 좀 이상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해. 그들은 포옹하기 시작했다. 박지우라는 이름의 두 낯선 사람. 부서진 남자의 두 딸. 아버지의 선택이 남긴 잔해 속에서 서로를 찾은 두 자매. 떨어져서 큰 지우가 셔츠 아래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이걸 23년 동안 간직했어. 목걸이를 열었다. 하지만 이제 네가 가져야 할 것 같아. 그를 기억하기 위해서. 진짜 그 사람. 나에게는 실패했지만 너에게는 더 나아지려 했던 그 사람. 어린 지우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다. 2001년 6월 12일.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세 번째 생일. 그가 내 곁에 있던 마지막 생일. 지우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나를 결코 잊지 않았어. 너와 함께 삶을 꾸려가면서도 그가 떠난 딸과의 과거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 있었어.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둘 다야. 어린 지우가 목걸이를 꼭 쥐었다. 둘 다야. 창가 옆에 함께 서서 서울의 도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백만 사람이 사는 도시. 모두 각자의 비밀과 아픔, 희망을 품고 있다. 이제 뭘 할까? 젊은 지우가 물었다. 살아갈 거야. 지우가 간단히 대답했다. 그가 남긴 이 혼란을 받아 더 나은 걸 만들 거야. 순환을 끊을 거야. 우리 둘 다 필요한 자매가 되자. 그리고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를 용서하자.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도. 지우가 고백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증오를 품는 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어. 그는 이미 죽었어. 살아가야 할 사람은 우리야. 젊은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는 정말 현명한 분 같아. 그래. 엄마를 만나봐야 해. 이제 두 딸이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어. 한 명이 가장 나쁜 조건에서 태어났더라도. 정말 만나고 싶어. 젊은 지우가 미소 지었다. 정말 만나고 싶어. 지우가 그날 저녁 아파트를 나서며 뭔가 달라진 걸 느꼈다.
수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가벼워졌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견딜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가방 속에 든 서류로 가득 찬 봉투는 새로운 삶을 상징했다.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도, 가장 뜻밖의 방식으로 얻은 이 새로운 동생을 위해서도.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에 올 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수프를 만들었어. 지우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다. 네, 그리고 만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중요한 사람. 리버파크 단지 쪽을 바라보니 402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여동생, 진짜 여동생이 아마 울고 있을 것이다.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하루 만에 온 인생이 어떻게 다시 쓰여졌는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내일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 갈 것이다. 서류를 서명할 것이다. 유산을 나누게 될 것이다. 빚을 갚기 시작할 것이다. 의대 진학을 위한 계획을 세울 것이다. 항상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꾸려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머니 곁으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작은 아파트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울 것이다. 분노할 것이다. 애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치유를 시작할 것이다. 인생이 당신을 산산조각 냈을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조각들을 모으는 것이다. 당신처럼 부서진 다른 이들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조각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지우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예전에 목걸이가 걸려있던 가슴의 빈 공간을 만졌다. 이제 그 목걸이가 어린 지우에게 있는 게 맞는 것 같았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 버려진 소녀와 돌봄받는 소녀 사이에 두 명의 박지우. 한아버지의 고통과 사랑의 유산. 서로 뗄 수 없을 만큼 얽혀 있다. 비극 속에서 태어난 불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자매아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불가능한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